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 강의 개강이네, 3, 4월 강의 개강이네요. 그죠? 벌써 두 달이 휙 지나갔어요. 뭘 안 들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디데이를 세봤더니요, 263일 남았어요. 시험까지. 우리 1월 달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3000시간 앉아있기, 그 다음에 서브노트 만들어 가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막연하게 열심히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 지치지 않고 스스로 또 자신감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1, 2월 달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쭉 가면 1월에 계획했던 대로 3000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아마도 지난 두 달 동안 10시간씩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난 두 달간은 어쨌거나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죠. 오래 앉아있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책에 집중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적응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리저리 빼고 하면 공부 안 하는 날들 혹은 10시간 못 채우는 날들 빼고 나면 적어도 250일은 정도는 남아 있겠죠. 하루 10시간씩 하면 2500시간은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제는 우리 목표는 2500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 오신 선생님들 되게 반갑고요. 네, 인강으로 새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반갑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오늘 이 시간에 애들하고 첫 수업 준비하셔야죠. 그죠?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월에는 기초만 했죠. 정말 간단한 기초 내용들만 이렇게 밟고 넘어갔어요. 대부분 이제 그 1, 2월에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초수 선생님들이고, 또 두 달 과정으로 이것을 다 끝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4개월로 나눠 놓으면 너무 오랜만에 이걸 다시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1, 2월에는 기초 정도로 가볍게 했고, 3, 4월에 이제 심화 내용으로 해서 분량을 좀 늘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 2월에 서브노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요? 이제 새로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서브노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에는 이런 일반적인 공책보다 바인더가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용을 추가할 때 새로 페이지를 끼워 넣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이면 한쪽 면만 사용을 하고 반대쪽 면을 남겨두면 이쪽에 좀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분량들이 좀 많아지면 좀 끼워 넣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포스트잇도 좀 교체하는 편리성은 있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 얘가 떨어져 버릴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공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 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니, 이왕이면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바인더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1, 2월에 드렸던 자료는 이것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받아보셨던 것은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이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요거 우리 첫 주에 하는 요 과목은 1, 2월에 목차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났더니 페이지 수가 꽤 되더라고요. 요 과목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정리도 정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셔야 할 분량들이 많아져요. 이제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이제 한 과목씩 이거 좀 다음에 쳐다보지, 이렇게 미뤄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날 어느 정도는 힘들어도 좀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나중에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고 완벽하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번 보고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미뤄뒀다가 다음에 보지 놔두고 오랜만에 쳐다보면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보고 다음에 또 한번 보고,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파트를 가지고 1시간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 30분 보고 다음에 30분 보는 것이 다음에 1시간을 계속 보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날 최소한 시간이 안 되면 읽어보는 것 정도라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만날 때 얘가 안 새로워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 내용들 다시 만나면 아마 되게 새로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많으면 자괴감에 빠져들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봤더니 또 새롭네, 다른 내용은 또 새롭네, 이렇게 다가오면 점점 불안감만 쌓여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읽어보는 것 정도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에는 정말 귀찮고 시간 없어서 싫으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내가 체크를 해서 색깔펜이라든지 포인트를 강조할 부분 찾아서 하시고,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보고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시간은 엄청 걸려요.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다 모아놓으면 이제 3, 4월에 다 받을 것까지 하면 제가 추측하기에 한 300페이지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책보다 두꺼운 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되게 많이 걸려요. 하다가 지치신다니까요. 서브노트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느껴요. 근데 왜 못 만드냐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이걸 내가 이 시간을 다 들여서 이걸 다 하고 있어야 돼? 이 시간에 차라리 그냥 외워버리지. 이거 외울 수 있는 시간에 이걸 쓰고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만들어 버리면 이제 1, 2월에 내내 잔소리 했었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서브노트 이거 그래요. 두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던 손이 없어지니까 되게 널 데가 없네요. 자, 새로 오신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브노트 만드는데 새로 오신 분들 적응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담배도 안 피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끌어올라요. 아, 뒤에 스위치가 있구나. 여튼 삽질이 없으면 제 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서브노트를 만드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 도대체 얼마나 걸릴 거냐. 제가 15년도에 공부할 때 써보니까 1월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손으로 썼어요.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그 노트에 쓸 때 저는 그 샤프로 쓰는 거하고 볼펜으로 쓰는 거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볼펜은 미끄러져 버려서 글씨가 좀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쓰려고 샤프로 썼어요. 이렇게 막 연습 그 노트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있잖아요. 당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 파트를 정리를 다 해놓고, 그때는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적고 읽고 적고 이렇게 하고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얘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이 내용 아닌데? 그래서 얘를 다 갈아엎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써? 그러다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타이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당시에 같이 스터디하던 온라인으로, 얼굴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만 스터디하던 친구들한테 다 보내줬죠. 같이 공부하는. 네, 나중에 봤더니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다 보내고 이것을 이제 프린트 된 걸로 제가 만든 거니까 프린트 된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정이 안 가요. 제 글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놓고 다시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뭘 갖고 할까? 무슨 타이틀 하나가 쭉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 하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 뒤에 있는 애들 뭐 기억, 미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연습장에다 이렇게 자로 줄을 그으면서 해놓으면 아, 이 카테고리구나 이렇게 쉽게 봐지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걸로 작업을 하려면 표 그려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이렇게 프린트 했을 때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이거 그대로 쓰실 거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목표 지향 행동에서 1, 2, 3, 4 있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또 묶어놓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눈에 들어와요, 얘네들이. 이거 없이 보면 카테고리 분류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져요.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지? 나 지금 뭐 보고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그대로 보실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로 다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제가 이렇게 줄 그으면서 A4 용지로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다 하고 났더니 6월이었어요. 1월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손으로 쓰고 실패해서 갈아엎고 타이핑하고 그거 다시 손으로 옮겨 적고 하고 나니까 6월이더라고요. 시간 엄청 걸려요. 전반기 내내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들어지고 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범위가 정해져요. 범위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다가왔을 때 9월, 10월, 11월 됐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내가 지금 오늘 봐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뭐가 있지? 종일 책장만 넘기게 돼요. 계속 책장만 계속. 그래서 그거 체크하지 않으면 책장 넘기는 시간만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그때 시간 효율성은 이때 6개월 동안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아깝잖아요. 얼마나 그때 시간이 더 아까워요. 그때 하루하고 처음에 전반기 때 하루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싫으시면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해놓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색깔 있는 걸로 강조하는 부분 강조해주고 최소한 몇 번씩은 이렇게 읽어보는 작업 계속 해두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헤엄쳐요. 꼭 만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1, 2월에 아마도 서브노트 이렇게 만드는 거 다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그냥 주어진 자료 놓고 어느 정도 집어넣고 3, 4월에 자료가 온다고 하니 그거 갖고 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4월까지만 만들어져도 얼마나 빨라요. 저 이거 하는데 6월에 끝났는데 4월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몇 회 독을 했느냐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1, 2월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그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시에 공부하셨던 방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들 책 쌓아놓은 거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러 들어갈 때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면 그 A4 몇 권 사가지고 볼펜 있죠. 볼펜 몇 타스 사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 다 쓸 때까지 안 나온대요. 거기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분량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가 만들어진대요. 다 만들어서 내가 봐야 될 페이지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또 2차 갔을 때 얘네들을 다 봐야 되는데 언제 이거 다 넘기고 있어요. 2차 때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이거 준비할 때 이거 놓고 눈으로 넘긴대요. 그냥 이렇게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간대요. 보다가 낯서네 싶으면 체크해서 한 번 더 보고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내가 다 얘네 외우고 다 집어넣고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얘네 눈으로 싹 쳐다보면 그거야 봤어 하고 다시 상기를 하는 거죠. 쓱 넘어가면 그 다음 내용들도 그냥 상기를 계속하고 그냥 이거 있었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웠던 거니까 있었어 하고 시간 내서 내가 입으로 풀어내면 다 풀어진대요. 실컷 다 외웠던 거니까. 근데
이것을 못하고 가는 사람이랑 이것을 하고 가는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냐고. 얘를 만들어 놓고,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리는데,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6월에 만들어 놓고 책 버렸어요. 아니 안 버렸죠. 책장에 꽂았어요. 그리고 요것만 들고 다녔어요. 서브노트만 들고 다녔어요. 요것만 들고 계속 얘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죽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본 내용은 봤다라고, 내 거야 라고 체크를 해버리고, 좀 이해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체크를 하고, 또 기출된 내용은 기출되었다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잖아요. 정말 11월에는 이거 있고 없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원서 냈잖아요. 원서 내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는 상태에서 안 들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안 돼요. 원서 쓰는 기간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원서 쓰잖아요. 원서 쓸 때 공부 안 돼요. 책장을 들고 있어도, 지금 좀 있으면 공고 나왔을 텐데, 어제까지 접수자 몇 명이었지? 그거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야. 무슨 필요가 있어. 책 봐야지. 안 봐줘요. 시간 되면 가서 확인하게 돼요. 해야 내 마음이 놓이니까. 공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보고는 있어도 되게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안 만들어진 상태로 책장을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한다?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질 거야, 아마.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몇 바퀴를 돌리느냐. 11월에 한 바퀴 가능하다니까요. 전체 한 바퀴가. 그러면 시험 보기 전까지 우리 11월 24일 날 볼 거니까 11월 달에만 20번 봐요. 이 내용을. 11월 달만 20번을 쳐다봐요. 그런 사람하고 없이 교재 원서 갖다 놓고 11월 동안 페이지만 넘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공부를 아뚱바뚱해서 붙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질 수 없는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11월 달에 하루에 한 바퀴, 전 과목을 하루에 한 바퀴 돌려보는 이 사람이 20바퀴를 돌려본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떨어지겠어요? 모르는 내용을 내가 이게 뭐지 시험 문제 붙잡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냥 알아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힘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루에 미치겠어도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 같아도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들어야 가속도가 붙어요. 일단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정말 귀찮으면 이거라도 꽂아두세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집어넣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주변에 널리 알리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 안 새갔으면 좋겠어. 그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작업해서 드리는 건데, 하지만 뭐 각자 나름대로 하겠죠. 이거 다른 데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비선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만든 것 아니면 별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저 그 말씀도 드렸었죠. 이거 만들고 나면 보관 잘 하시라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들고 가시라고. 독서실, 사람들 많이 쓰는 공용 독서실에서도 들고 화장실 가세요. 정말. 예전에 이거 잊어버려서 울던 사람 봤다니까요. 10월에 원서 쓴 다음에 얘 사라져버리면 미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타이밍에 그걸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가 보려고 가져가는 마음 반, 아니면 해코지 반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임용 준비하는 분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 실수였겠죠? 여튼 꼭 만드십시오. 힘들어도. 그동안 준비 안 하고 계셨으면 2달이면 가능해요. 2달이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옮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해드렸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집어넣고, 이거 나 충분히 알고 있어,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빼셔도 되고. 그래서 꼭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4월에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 2월 강의 때 그거 말씀드렸어요. 숙제 검사 하겠다고.
만들고 있는 과정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보다는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싫으시면 안 돼요. 싫으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싫은데 합격을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수준을 쌓는 게 어려운 일이지 합격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랜덤 추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합격자는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올라가 있으면 알아서 가요.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내가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이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올라가면 알아서 모셔가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3, 4월 강의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과목이네요. 우리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 제가 이 교재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안 나가요. 이 과목 하다가 갑자기 건너뛰어서 저기 하고 갑자기 막 일로 왔다가 이렇게 해요. 이제 만들 때는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제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음 책이 나올 때는 그렇게 만들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교재보다 굉장히 얇죠? 경제적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목이네요. 앞에부터 해요. 교수학습론. 교수학습론.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뭐였죠? 두 번째 과목이 교수이론. 두 과목을 같이 보셔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수업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 학습 빈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까 봐요. 교수 누구 입장이에요? 교사 입장이죠. 얘는 학생의 입장이죠.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잖아요. 합격하고 가시면 오늘이 7일이죠. 3월 3일부터 이제 수업을 하시잖아요. 3월 2일 날 입학식 하고 그날부터 당장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오면서 공부하시면서 내면화 시켰던 이 내용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 수업 준비 좀 하고요. 안 해줘요. 부장님 저 이거 수업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자기 거 자기 거 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당장 가서 수업하셔야 돼요. 당장 바로 투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합격한 다음에 시간 많은데 그때 뭐 연수원에 가가지고 가서도 공부하고 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지 그런 시간 없어요. 그냥 교재만 주어져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1학년 수업해야 돼요. 그러면 1학년 교재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자 이제 수업 들어가 그래요. 가서 이렇게 직접 하셔야 돼요. 가서 애들하고 수업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해 보셨어요? 첫 시간이야 그렇다고 쳐요. 오리엔테이션 하고 서로 이제 소개하고 1년 강의 수업할 계획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럼 1년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죠. 1학기 때 어떤 거 배울 거야? 어떤 종목들 배울 거야? 그리고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계획에 대한 거 설명해 줘야 돼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평가에 관한 것도 이게 수업의 과정이잖아요. 계획을 해야 할 거고 그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끝나면 평가해야 될 거고 그러면 첫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1학기 때 니네 축구 좋아하잖아. 1학기 때 축구하자. 농구 좋아하잖아. 2학기 때 농구하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왜? 나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골 학교에 반 하나씩 있는 그 학교에 가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혼자 수업을 다 하면 되니까, 전교생 거. 그렇게는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 시간도 조율을 해야 되고 공간도 조율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도,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주어질 일이 기획 일을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체육부장님을 보좌해서 체육과의 전반적인 일들을, 전반적인 실무에 대한 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게 연간 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요. 우리 학교에서 체육과에서 몇 학년, 이 전교생, 체육과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연간계획서가 다 만들어져야 돼요. 부장님이 주죠. 연간계획서 만들어. 작년 건데 작년 거 참고해서 만들어 라고 주죠. 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1학년 담당한다면 1학년 거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혼자 1학년 전부를 다 담당하신다면 혼자 세우시면 돼요. 근데 전반은 내가 하고 또 후반은 다른 선생님이 하신다면 둘이 협의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 그 협의가 돼야 되겠죠. 다른 학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거 받아서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얘가 만들어져야 가서 애들한테 설명해 주겠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어 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해서 OT 때 다 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수업을 시작해야 돼요. 수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경력이 많아지면, 노하우와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자, 농구 수업하지? 그러면 어떻게 어느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우리 학교에 공은 몇 개가 있고 골대는 몇 개가 있고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대충 이렇게 큰 그림은 다 그려져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야 이제 적응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내년에 수업하시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우는 과목들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또 수업을 시작했으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모이면 출석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 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출석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들 복장 상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우리 이제 그때 배웠으니까 그런 상규적인 활동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될 건지 과제를 전달도 해줘야 될 거고, 그럼 과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동기후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과 용구와 공간을 배치를 해서 연습을 시킬 것인지, 또 그 과제는 어떻게 발달을 시킬 것인지, 또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내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할 것인지, 그런 스킬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우리 지금 임용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린 수험생이니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과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죠. 둘째는 여러분들 실무하고 관련된 거예요. 내년에 직접 가시면 얘네들 바탕으로 애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따로 실무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당황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은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엔 너무 시시콜콜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 라고 해서 버려버리면 내년에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힘들지 않으면 다 집어넣어 놓고 계속 쳐다보고 익숙해지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현장을 자꾸만 떠올리고 글자들을 대하면 좀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작년에 출제된 문제도 보면 좀 그래 왜 이렇게 되게 잘 꼬집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리고 가 이런 작업을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골라서 하면 200년 걸려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입형, 특히 기입형 이런 문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요 페이지 2줄에서 나왔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골라내지 마세요. 가시죠. 자, 먼저 나온 게 교수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가진 행동이죠. 목적을 가진 행동이죠. 그래서 교수는 유목적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면 목표는 우리 체육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3가지 영역의 목표가 있죠. 그죠?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인 영역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것이고, 인지적인 영역은 사고력,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것이고, 정의적인 영역은 품행,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1, 2월 달에 그 말씀도 드렸어요. 심동적 영역이야 우리 실기 평가하면 돼요. 그죠? 실기로 평가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은 학기 말에 지필고사 보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태도에 대한 평가,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체육복 입었네? 안 입었네?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체육복 안 입고 왔네? 감점. 체육복 입고 오면 가는 거고. 그래서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가지고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편협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수업에 대한 준비도니까. 수업에 대한 준비를 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의적 영역을 다 평가하기에는 너무 좁은 부분 아니냐 하는 거죠. 정의적인 영역에 수업 준비도만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지, 또 친구들하고 얼마나 협동심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준을 100점에서 100점으로 기준을 두고 체육복 안 입고 올 때마다 5점씩 감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특별하게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피동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체육복만 잘 입고 가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것은 100점을 다 맞고 갔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혹시 부족한 친구들 있으면 지도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랬는데 체육복 한 번 안 입고 왔다고 해서 95점 맞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둘 중에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시면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 70점 기준으로 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학기 말에 7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채워야 돼요.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를 하는 거죠. 얘는 적극적인 반응 하지 않아도 그냥 만점이잖아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만점이니까. 제로 베이스를 달리 해놓고 끝나고 연구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추가 점수를 주고 그냥 이렇게 체육복에 대한 위반 없이 그냥 이렇게 묻혀 있으면 그냥 70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기 초에 이렇게 하다가 그럴 필요가 있겠네라고 저희 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얘기를 했냐면 체육복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길래 체육복을 안 입고 오는 건 옳은 건 아니죠. 감점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야? 그래서 우선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교복을 안에 껴입고 체육복을 입고 오는 사람, 이 사람과 체육복을 안 입고 교복만 입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래? 얘는 체육복 입었으니까 놔두고 얘는 안 입었으니까 감점해야 되죠. 그러면 운동 시켜봐. 열심히 운동에 참여해. 그러면 교복 위에 체육복을 껴입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덥잖아요. 다 벗는다고요. 얘는. 중간에 다 벗어요. 그러면 수업 중간에 보면 다 교복 입고 뛰고 있어요. 처음에 안 입고 온 애나 체육복 입고 와서 벗은 애나 다 교복 입고 뛰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거 가지고 얘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감점인 거고 얘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감점을 안 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더니 물론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작년까지는 이랬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100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 라고 첫 시간에 OT 때 설명을 실컷 해주죠. 다 해줘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어서 자기 점수를 받아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체육실에 줄을 서죠. 왜요? 저는 한 번도 위반 안 했는데 왜 70점이에요? 이러고 와요. 얘기해줘도 애들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한 학기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3월에 한 얘기를 7월까지 애들은 기억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육복 위반에 대한 체크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오늘 3월 7일 누구 수업 장소 체육관 몇 교시 6교시 체육복 안 입었어. 이렇게 체크해놔야 나중에 애들이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너 3번 안 입었네. 언제요?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안 입었는데요? 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죠. 얘도 저랑 똑같이 안 입었었는데 얘 왜 저만 체크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몇 월, 며칠, 장소 어디, 몇 교시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놔야 애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또 자기 점수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여러분들처럼 의미를 두고 길게 기억하지 못해요. 늘 남겨놓으셔야 돼요. 특히 평가에 관한 것은 더더욱 평가에 관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애들이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협조하지 않아요. 편애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공정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우리 잠깐 샜죠? 유목적적인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표의 3가지. 심동인지 정의 얘기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현 가능한 목표. 실현 가능한 목표. 그래서 그거 설명드렸어요. 비구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설명드렸어요. 그죠? 얘는 학생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수준. 그리고 저 밖은 잠재적 수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학생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요 사이의 영역,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했죠. 얘는 어쩌면 전공보다는 교육학 쪽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시간에 물론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접 발달 영역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요 영역은 학생들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 교사나 성인이나 유능한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요 영역.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지원, 교사나 성인이나 유능한 동료가 해주는 지원, 걔를 뭐라 그랬어요? 비계라고 했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 얘는 여기에 요 안에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따분해 하겠죠. 왜? 뭐 수업 때 다루지 않아도 내가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둬버리면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면 애들이 재미없어요. 너무 어려운 과제여도 애들의 의욕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 영역 안에 있는 얘를 해서 요 수준을 점점 키워가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 수준을 점점 키워가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 그래서 참고로 또 하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떠올랐던 것 또 하나 있었어요. 이분의 성취 목표 성향 이론.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기 성향인, 하나는 과제 성향인. 자기 성향인은 비교의 기준이 타인과 비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다른 사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기든 상대방이 못해서 이기든 이기면 만족해요. 얘의 비교는요, 자신과 비교. 그래서 내가 일정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면, 기능을 발휘를 하면 만족을 하는 거고, 이겼어도 그 발휘를 못하면 실망하게 되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그래서 이들은 과제를 선택할 때, 이거 지워도 되죠? 타인과 비교해요. 그래서 이기는 데 목적이 있죠. 어떤 과제를 설정해요? 쉬운 과제. 아니면 너무 어려운 과제. 너무 어려운 과제를 택하는 건 너도 못했잖아 라는 합리화를 미리 해놓는 거죠. 이들은요, 어떤 과제? 약간 어려운 과제, 도전적인 과제. 그래서 이들은 연습량이 증가해요. 자유시간의 연습 증가. 이들은요, 연습하지 않아요.
실현 가능한 목표와 관련해서 얘도 살펴본 적 있어요. 열심히 적으시길래 뒤에 있는데 자, 19페이지 보시죠.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 얘기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학습.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보죠. 나눠드린 자료 보시죠. 나눠드린 자료랑 책이랑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학습 환경은 학생들에게 목표 성취를 기대하면서 체계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 과정을 통한 목표 성취,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 의도하지 않아도 배우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의도한 내용들은 표면적 교육과정,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건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가 혹은 교육당국이 가르치지 않는 것, 영교육과정.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주로 바람직한 내용이죠.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직한 변화니까 바람직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교과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워가는 거죠. 또 수업은 일시적인 내용이니까 비교적 이 내용들도 일시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학생들이 배워버려요.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가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못한 것, 나는 느끼지 못한 것, 학생들이 나의 특징을 파악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쓴다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엔 사투리를 쓰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사투리가 때로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따라했더니 애들이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됐네요. 그래서 교사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쓰는 말투들 애들이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욕을 하시잖아요. 애들이 그거 그대로 해요. 여선생님들, 그래, 다 성인들이니까 괜찮아. 제가 1반 담임을 하고 있을 때 2반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초임이었어요. 졸업하고 그 해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24시죠? 24 초임 여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그 학기 초에 이제 모여서 이제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되게 수줍게 말도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본인도 너무 수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막 얼굴 빨개지고 정말 새색시처럼 되게 조심하고 조심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청소 시간에 애들이 청소 잘 안 해요. 지난번에 제가 뭐 하면서 얘기했죠. 애들한테는 다 얘기해줘야 한다고. 몇 분 안에 또 해드려야지.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지겨워도 들으세요. 처음에 청소구역을 애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배정을 해주고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는 교실 청소,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복도 청소, 몇 번은 화장실, 몇 번은 화단으로 나가, 다 정해줬어요. 이제 교실에 갔죠? 애들이 이제 알아서 책상 나르고 쓸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해요, 청소를. 그래서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제 눈치 보고 이제 한 명씩 책상 막 나르고 이래요. 쓸고 날래! 이제 다 하고, 한쪽에서 닦고 있고, 한쪽에서 쓸고 있고, 쓸고 닦아야지! 애들이 이제 걸려놓고,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애들은 누가 쓸 것인지, 바닥을 쓰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닦는 것은 누가 할 것인지, 또 누구는 책상을 날라야 할 것인지 정해줘야 돼요. 심지어 1분단은 1번하고 2번이 날라, 2분단은 3번하고 4번이 날라, 이걸 다 정해줘야 돼요. 닦는 거는요, 5번이 1분단 닦아, 6번이 2분단 닦아, 이렇게 다 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랬겠죠. 뭐 청소 시간에 열심히 청소했겠어요. 안 하려고 막 그랬겠죠. 근데 저 기억에는 이제 올챙이째 기억 못 한다고 열심히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교실 청소 잘 했는데 얘들은 왜 못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 선생님 그랬겠죠. 뭐 니들도 똑같았어 그러겠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요즘 애들 싸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성균관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일일이 다 정해줘야 돼요. 다 전부 다. 뭐다 여기 왔죠 지금? 그 선생님. 청소 시간에 갔는데 그 반 애들이 청소를 잘 안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학기가 지났어요. 2학기. 한 학기 지나고 2학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청소 시간에 다 이제 애들 청소하고 이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임장을 안 하잖아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청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해요. 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봐야 돼요. 교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애들 청소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반에서 그 선생님이 뭐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가 잘 안 됐겠죠. 떠들고 놀고 난리 났었겠죠. 그 선생님이 문을 딱 열고 목소리를 쫙 깔아. 야, 이 새끼들아! 그 새색시 같던 분이 한 학기 만에 야, 이 새끼들아! 조용.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셔서 수업을 하실 때 혹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실 때 애들이 그거 그대로 다 애들 저 흉내도 많이 내요. 저는 못 느끼는데 많이 내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애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거에 더 즐거움을 느끼니까. 또 그걸 함으로써 주변 친구들이 반응이 더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 잠재적 교육과정에. 또 학교 생활은 길죠. 3년 내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면적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에서 잠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길죠. 항구적이죠. 영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선택성과 배제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가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배제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체육사 파트에서 일본은 그냥 휙 하고 넘어갔죠?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정서상 일본의 체육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임용시험에 낸다는 건 욕먹기 딱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휙 지나가도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선택성은 교사의 마음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과 같아요.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죠.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왔어. 그래서 이렇게 옛날 그 원시 인류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창조론 배우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성과 배제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영교육 과정도 저기 교육학에서 이거 나왔었죠? 나왔을걸요? 나왔을 거예요, 이거. 얘네들도 단골로 언제든지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그 밑에 보세요.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 오직 저기 페이지 넘겨야 되네요. 20페이지.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 학습 경험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거기는 그거 타이틀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저기다 2번이나 써놨네요.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지당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타이틀만 봐도 돼요. 학생에게 학습자의 운동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연습 시간만 있으면 되냐?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해야 되겠죠. 또 목표는 심동, 인지, 정의적 목표를 다 통합해야 되겠죠. 이 기준, 선정 기준도 체크해 두세요. 필요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공에서 우리 논술형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꼭 정리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이에요. 수업 이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상규적 활동 얘기했었죠. 출석 점검이라든지 우리 여기 봐요. 자료 봐요. 출석 점검이라든지 운동복 확인 등과 같은 체육 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행동, 늘상 일어나고 있는, 상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동들. 이 시간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간이 짧아지려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짧아져요. 종이 땡 치고 끝날 때까지 중학교로 가시면 45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 치고 나서 종소리 듣고 체육관 혹은 운동장까지 도착하는데 적어도 2분은 걸릴 거고, 애들이 아직도 뛰어나오고 있으면 뛰어나오고 있는 애들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줄 서는 것까지 확인은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내가 또 출석 체크 해봐야 되죠. 애들 기다리는 데만 벌써 한 3, 4분 소모했다고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석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얘네 30명 되는 이 숫자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호명해 가면서 출석 점검을 했다가는 운동 몇 분 못 하겠죠. 그러면 출석 점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줄여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줄만 쫙 세워서 줄만 서서 이렇게 보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줄 딱 세워놓고 뭐 사열 횡대로 서라든지 줄을 서게 되잖아요. 그럼 36명인데 하나가 펴 35명이야. 그러면 누가 안 왔어? 그 사람만 체크해보면 애들은 알잖아요. 애들은 알죠.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안 왔어요. 혹은 이게 첫 시간이 아니라면 출석부 상에 있어요. 이미. 출석부 상에 1, 2교시에 얘가 왜 안 왔는지 체크가 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체크는 돼요. 금방 체크는 돼요. 이렇게 보고 몇 번 안 왔네? 네, 그러면 체크하고 한 명 빠진 게 얘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복 점검하는 것, 그러면 체육복 안 입은 학생들을 보고, 예를 들어 한 4명이 체육복을 안 입고 왔어요. 4명 나와. 번호 대. 몇 번 체크하고, 그러고 나면 그것도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 갔죠. 또 환자 파악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준비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뺏기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을 많이 손해볼 수 있어요. 참고로 그 부분은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이런 정도의 조언은 해줘요. 주변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수업 준비 시간이 길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까지는, 이런 정도의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길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주변에서 그게 눈치가 채지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터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들 출석 점검하고 준비 운동하고 과제 설명하고 애들한테 과제 연습을 시킬 때까지 한 20분 걸려. 그래도 누구 얘기 안 해줘요. 아무도 얘기 안 해.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야. 나 혼자 책임지고. 그러면 그 불만은 누구한테만 쌓여요? 애들한테만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어느 정도의 압박은 받으시면서 하실 필요는 있어요. 안 하면 그래. 여튼 늘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또 조를 편성한다든지 팀을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도 분명히 이동하는 이런 시간들도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이제 상규적 활동 끝나고 나면 과제 제시해야 되겠죠. 학생들한테 오늘 어떤 내용 배울 거야. 그러면 과제를 전달할 때 1학기 때래 1, 2월 달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래요? 과제 전달하는 방법 3가지 있었어요. 과제 전달. 오늘 이거 배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아니면 또 하나는 시범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싫으면 내가 어제 운동하다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오늘 축구 시범을 보여줘야 돼. 근데 시범이 안 돼. 그러면 매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 지도. 말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도 행동. 애들 학습 과제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행동이에요. 운영 행동은 수업을 운영하는 거죠. 팀 편성해주고, 용구 배분해주고, 장소 이동시키고, 수업 운영과 관련된 것.
그래서 지도 행동은 22페이지 표 안에 있는 거, 지도 행동은 위에 거부터 보고 가시죠. 운동 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교수 행동, 운영 행동은 과제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 지도 행동은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과제 수행 관찰하고, 과제 수행 도와주고, 피드백도 줄 것이고, 운동 과제 수정하고 발전시킬 거고, 그런 게 지도와 관련된 것. 운영 행동은 연구와 공간 정리하는 것, 팀 구성하는 것,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는 것. 얘네들이 운영 행동에 해당하겠네요. 자, 교수 기능. 우리 자료 2페이지로 가시죠. 그래서 행동주의적 입장과 인간주의적 입장을 비교해서 봤어요. 행동주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나냐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목표를 두죠. 그래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교사는 조작자예요. 내가 자극을 어떻게 주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거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사 중심적으로 교사가 조작자의 역할을 하고, 인간주의 입장에서는요, 교사는 안내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학생의 역할은 교사가 치밀하게 준비해오면 거기에 창조적일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인간주의 입장에서는 폭넓은 경험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요. 교수 과정은 교사 중심, 행동주의는 교사 중심적, 교사가 모든 걸 준비하고 지시하고 다 해주면 되니까, 학생들은 그거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인간주의적 입장은 학생 중심적이죠. 학생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교수 결과는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수업 내용에서 다룬 것들, 수업 내용에서 교사가 다루고 가르쳐 준 것들,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이겠죠.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의해서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고 폭넓은 경험을 했을 테니까 개성이 되겠네요. 교사의 성격적 특성. 교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용을 전달만 해주면 돼 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성격과 수준과 취향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사의 성장 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1시간 수업하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면 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에 가시면 저 활동도 하셔야 돼요. 교과 연구회 활동도 해보세요. 그 지역마다 체육교과 연구회가 있어요. 교과 연구회에 가시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 또 새로운 지도 방법들 연구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 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귀찮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으면 주변에 있는 경력교사, 부장교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있었죠? 수석교사. 3월에는 글씨 좀 이쁘게 써볼까? 그렇지? 바로 될 리가 없잖아. 자, 수석교사. 이분은 뭐냐면 평교사들 있죠. 이분들 중에 승진을 하면 관리자로 가시잖아요. 그죠? 관리자. 누가 있어요? 이분들은 관리자예요. 관리자 라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평교사인 거죠. 이분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들과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승진에 관심 없는 분들이죠. 승진에 관계없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이거예요. 수업 시수가 적어요. 적은 대신 왜? 신규 교사들 혹은
교수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선생님들 옆에서 가르쳐 주시라고. 아까 우리 비고치크 얘기하는 비계의 역할을 해주시라고. 수업 시간이 적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수석 교사들 많이 계셨는데 반응은 그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별로 저 때에도 수석 교사가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도입되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상담합시다. 다른 과목이야. 다른 과목 선생님, 그 선생님 그때 수학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그냥 아이들 생활지도 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 뭐 담임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전공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체육 수업을 좋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참고로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해요? 체육을 좋아해요? 그죠? 저 신규 때 수학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이었어요. 저보고 내기를 하재요. 애들이 수학을 더 좋아하는지 체육을 더 좋아하는지. 제가 그랬죠. 미친 거 아니냐고. 애들이 무슨 체육보다 무슨 수학을 더 좋아하냐고. 아니래요. 수학을 더 좋아한대. 자기한테 그랬대. 수학을 더 좋아한다고. 체육보다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저 다 내기하자 그랬어요. 무슨 내기? 밥 사기 내기를 하재요. 알았다. 설문지 돌리자. 애들 숫자만큼 또 A4 해가지고 애들한테 설문지 다 돌렸어. 아니나 다를까. 체육을 더 좋아하지 수학을 좋아할 리 없잖아요. 해본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냥 나한테 밥 먹자고 한 얘기였구나. 쉬었다 가겠습니다.